indicator to make sure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Okay, if everyone moves in, fence please. So, unfortunately, this is illustrative of the process we've been going through over the last few days, which is finding the new faults on the gun that we haven't yet identified, and the ability for the crews to fault find and go through it. It's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aligning with Finland and Norway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logistics within the Nordic Defence Cooperation.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방산강국이자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지금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신들이 만든 명품 무기 바로 차륜형 자주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아처를 보유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스웨덴 정부와 군 내부에서 자국의 자랑인 아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매우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자국 무기를 두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웨덴의 충격적인 태세 전환과 그 배경에 숨겨진 노르웨이와 영국 그리고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들려온 기적과도 같은 K9 첫 실사격 소식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키리 지난 11월 24일 스웨덴군이 정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 군사방위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스웨덴의 국방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그런데 문서 3.3.3 항목 타격 능력 강화 부문을 보면 놀라운 문구가 등장하는데 여단 및 사단의 전투 능력은 궤도형 포병 도입과 로켓 포병 전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단연 궤도형 포병이었죠. 스웨덴군은 그동안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자주포인 아처를 주력으로 운영해왔는데 이 문서에서 그들이 아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방 계획에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아예 명문화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문서에서는 특정 모델명을 적시하지 않고 궤도형 포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스웨덴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인 다겐스 뉴에테르 역시 K9 자주포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며 이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K9일까요? 우선 이미 스웨덴의 옆 동네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발트해 건너 에스토니아까지 모두 K9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웨덴까지 K9을 도입하게 되면 북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K9 벨트로 묶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사시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부품 공유, 탄약 호환성 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전쟁이 터진 뒤 부품이 없으면 옆 나라에서 바로 빌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미 물밑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국방 물자청과 약 1,500원 규모의 모듈형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향후 K9 자주포 본체 도입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탄약을 터뜨리는 장약을 한국산으로 쓴다는 것은 그 장약을 사용하는 포신 역시 한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K9을 샀을 때와 지금 스웨덴의 경우가 주는 파장의 차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만들 능력이 없는 수입국 입장이었지만 스웨덴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스웨덴에는 BAE 시스템즈 보포스라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버티고 있고 이곳에서 만든 아처는 현존하는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 강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들의 자존심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산 무기를 최우선으로 채택하는데요. 게다가 지금도 스웨덴은 아처를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열심히 세일즈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국 정부가 아처 대신 한국산 K9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죠. 스웨덴조차 자국 무기보다 K9을 선택할 정도로 K9의 성능이 대체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 무기는 서방제 무기가 너무 비싸거나 정치적으로 도입하기 힘들 때 찾는 대안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2등 제품이라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처의 종주국인 스웨덴이 K9을 보완제로 도입한다는 것은 겨울철이나 험지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는 결국 바퀴가 아닌 무한궤도 즉 K9이 정답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인 것이죠. 결국 공급망과 납기는 스웨덴에겐 둘째 문제인데 K9이 아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이유 그리고 자국산 무기까지 포기하면서 K9을 선택하려 하는 이유는 K9이 북유럽 지옥의 험지에서 가장 우수한 돌파 능력을 지닌 자주포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진흙탕이 된 숲속
속에서 바퀴 달린 아처가 헛바퀴를 돌 때 K9은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북유럽 군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발틱 디펜스 리뷰와 같은 채널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n early December, we put out a video discussing why Sweden's neighbors and two of its closest allies had chosen not to purchase the country's advanced wheeled self-propelled Archer artillery system and instead opt for tracked South Korean-made K9s. Was it cost? Was it delivery schedules? We may never know all the details, but we do know that mobility can play a huge factor. And in this category, a tracked platform typically wins, particularly when you're talking about mobility in the high north, where ground can be soft and roads can be limited. It seems like Sweden has also come to this realization and wants some tracked self-propelled artillery for its own armed forces. The specific relevant part of the document states this: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associated endurance, the higher appropriation level prioritizes the acquisition of additional ammunition in all branches of defense. The combat capability of the brigades and divisions is strengthened, among other things, by introducing tracked artillery and strengthening the rocket artillery. It looks like Sweden acknowledges that it should also have self-propelled artillery with a tracked platform. Again, soft ground and challenging terrain of northern Sweden means that the Archer can't go everywhere. It's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aligning with Finland and Norway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logistics withi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As many have pointed out, the K9 is well suited for training conscripts due to its relative simplicity. All this, combined with the fact that Norway and Finland use the weapon, means logistics and a supply chain is already established. Norway and Finland even have an agreement with South Korea allowing spare parts to be transfe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out the normal level of bureaucracy associated with sharing foreign military equipment. We can only assume that Sweden will be signing on to this as well. 한편 스웨덴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웃나라 노르웨이의 뼈아픈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과거에 아처를 도입하려다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처 자주포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노르웨이가 2007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지옥과도 같았죠. 끝없는 개발 지연과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노르웨이는 2013년에 단 하나의 물량도 받지 못한 채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노르웨이 방사청의 전략관리 책임자인 웨이빈드 크발피크 부국장은 현지 매체인 방위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죠. 아처 프로젝트는 시간, 비용, 성능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 품질 결함, 기술적 문제가 너무 많아 군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고 말입니다. 노르웨이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국방 예산 낭비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아처 프로젝트 취소 후 노르웨이가 선택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 현지명 비다르였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 12월 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2년 만인 2019년 9월에 장비를 인도받았죠. 아처를 기다리며 6년을 허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크발비크 부국장은 K9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K9은 신속하게 납품되었고 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이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궤도형 자주포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K9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추가 도입까지 결정했는데, 납기 준수와 확실한 성능, 북유럽 험지에서의 적응력, 이것이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에 반한 이유였죠. 반면 급한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AS-90 자주포를 공유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웨덴으로부터 아처 13문을 긴급 작전 소유 형식으로 급하게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스웨덴군이 쓰지 않는 중고 물량을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조사인 BAE 보포스의 생산 라인이 대량 생산에 부적합한 소량 생산, 이른바 부티크 방식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부품이 고장나면 바로 갈아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넣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차체 문제였는데, 영국에 인도된 중고 아처는 구형인 볼보 A30D 덤프트럭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볼보 건설 기계가 이미 이 모델을 단종시키고 신형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점입니다. 무기 측의 통합사인 BAE 보포스는 당연히
당연히 상용 트럭 베이스가 단종될 것을 예측하고 부품 공급망을 확보해 뒀었어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군은 최첨단 자주포의 엔진이나 구동계통이 고장나면 볼보 대리점을 뒤지거나 심지어 패치장을 찾아가 부품을 구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지보수 비용과 극악의 가동률, 이것이 영국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영국 육군은 에스토니아에서 아처 시스템의 실사격 시연을 하다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미디어와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폰은 침묵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당황하며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그대로 영상에 담겨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부품도 없고 수리할 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용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아처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K9이 정반대의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K9의 호주 현지명 AS 헌츠맨의 역사상 첫 실전 사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려 17년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호주 육군은 2012년 예산 문제로 자주포 도입 사업이 취소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자주포 없이 견인포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일 드디어 호주 땅에서 역사적인 첫 포성이 울렸는데요. 호주형 K9인 AS9 헌츠맨의 첫 실사격 훈련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사격 성공에서 끝이 아닌데 바로 국가번호 빨리 빠른 나라 대한민국의 속도와 방식이었죠. 호주가 자주포 사업을 재개하고 첫 포성을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보통 무기 개발과 도입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광속 행보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직도입한 것이 아닌 현지에서 생산된 자주포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호주 정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이후 4개월 뒤에 호주 질롱의 허허 벌판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생산된 자주포의 역사적인 첫 실사격까지 단 3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빠른 속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는 영국의 실패 원인이었던 제조사의 지원 부족을 호주 K9에 대입해보면 더욱 놀라운데 한화는 아예 공장을 통째로 호주에 새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고장나면 한화가 바로 옆에서 고쳐주고 필요한 부품도 여기서 바로 찍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게다가 헌츠맨은 호주의 까다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반영했는데 헌츠맨은 전세계 11개국에서 운용하는 K9 가운데 가장 최고 사양이라고 불리는 버전이죠. 쥐의 방호력을 대폭 강화했고 뜨거운 호주 날씨를 고려해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호주의 거미를 뜻하는 헌츠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당연히 호주 현지 반응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약속된 시간 안에 그것도 우리 땅에서 해냈다는 것에 대해 호주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Land 8116 program is the contract for HDA to deliver 30 AS9, which is the self-propelled howitzers, and 15 armo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to the Commonwealth. The Huntsman is based on the Korean K9. It's a self-propelled howitzer. It basically fires 155mm shells for 40 miles plus. It's a piece of equipment that is manoeuvrable, so it can fire, it can then move away, it can fire again. We will have a regiment that we will be building, and we'll also be building an ammo supply fleet as well. There will be one ammunition supply vehicle for 2 Huntsman vehicles. The signing of the contract in December 2021 really was a culmination of a lot of hard work and was the initiation point for Hanwha Defence Australia and Hanwha Aerospace to be able to commence that transfer of technology piece, which led to the delivery of the Batch 1 vehicles in February 2025. Land 8116 program has a significant commitment around supporting local industry and committing a certain level of expenditure throughout subcontractors. In 2024, we far exceeded our target to support Australian industry. The partnerships that we develop with our strategic industry partners are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eir success is our success, and our success is the Commonwealth success. So we are very proud to talk about Team Huntsman and the fact that we want a fully integrated supply network into our project teams to ensure we can deliver. HF Fraser likes the culture of Hanwha. They engage with suppliers, they involve u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ve had quite a long relationship with HDA in Australia, way back into 2019 when we did the RFI with them. So we've got quite a long and I'd say quite an integrated relationship with HDA.
given the complexities of the integration that we're doing, we work through solutions with them and through issues that we're dealing with to make sure the project's a success. Hanwha is trying to work really hard to build skill within the supply chain. We want to work as partners with the supply chain, and we want to take them on journeys that potentially lead them beyond our shores and into other markets. So we want to be trusted by our supply chain. We just want to be someone who helps them grow. Hanwha Aerospace obviously see th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as Plant 4 for their capability. That offers us not only the opportunity to build our supply chains for our Australian customer, but to build our global market, to have reach back into Korea, to expand their footprint and diversify their manufacturing base as well. In December 2024, we received Batch 1 vehicles from Korea. Immediately after conducting our engineering inspections and Australian integration activities, we successfully handed over Batch 1 vehicles to Commonwealth in February 2025 to commence V&V activities and Ordnance Integration Program trials. Through Hanwha, we are also seeing another step being taken forward in the buil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been closer than it is today. A relationship which is cemented through defence industry, such as what we're seeing with Hanwha's presence here, but a relationship which has a strategic dimension as well, as our two countries work closer and closer together. This is a fundamentally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for Australia's future security. We believe the significant achievement of completing the HAs is a sign of a strong relationship and proud history between Australia and Korea. HDA is actively discussing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play a role as a supply base for future battlefields, such as GWEO, 5G tactical communications, and cutting-edge future technologies. This technology of transfer not only enabled us to deliver Batch 1 vehicles and prepare ourselves for Batch 2 production, but also enhanced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Australian government. This is the first time South Korea has released technology transfer of this magnitude, and we're very proud of the work that both Korea and Australia have done to get this technology to the Australian end user. This program is a unique example of a technology transfer embedded successfully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Australian government. It was a really proud moment for everyone involved, seeing those vehicles moving around. The thing about Hanwha Defence Australia has been the people that we work with and the people that are here. They are amazing people. They are people who work hard and they work smart. The team that we've built as we've developed Hanwha, as the company has gotten bigger, is one of our greatest assets. The pride that I feel in the achievements the team has made over the course of a lot of years, from a team of 3 to 4 people, developing into a company of 400 people, is phenomenal, and one of our greatest achievements today. We've all got the same want to, create a great product, but most importantly, create a really good environment for our people to work in. I've got to see both the project and the organisation go from 48 staff to, I believe we're at over 400 at this point. I've seen us go from a small office to a larger office, from nothing to a huge facility. Going from what was an entirely virtual space of looking at designs and things in a CAD space to now actually seeing the vehicles rolling off the production line and in the flesh. It's been quite a transformation. All of that hard work we did in the lead up through all of the design reviews to actually see the product here and the product being handed over to the customer. I'm really excited about the 8116 vehicle.
I can't wait for it to go down the line and also go through the test track and then obviously be delivered to the customer. Earlier on in the 8116 project, we really focused on preliminary design and detailed design of the vehicles, going back to Korea a lot and working with our Korean colleagues over there to understand how these vehicles are going to be manufactured. More recently, it's involved a lot of on-vehicle integration and a lot of focus on software as well. So we've been working through with our partners in Kongsberg and Hanwha Systems through the software aspects of the vehicle. Geelong has this history which is coming from old manufacturing times from vehicle productions. So that means that hidden workforce skill was available in Geelong. And this facility and this program, alongside other potential future programs, will provide with a lot of opportunities to those skill set in Geelong. But it's why I think for so many of us, the Hanwha facility here is just so exciting. We're making vehicles again. It's a different sort of vehicle. It's a much higher tech vehicle, but to have high-tech manufacturing, which is what making cars was and what making military vehicles is exactly the kind of manufacturing that we need in this country. It's exactly the kind of manufacturing that we need in Geelong. So the transition of going from a lot of desktop analysis and delivering a lot of design reviews and paper-based deliverables to actually being able to see the Batch 1 vehicles roll out of the 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 and have the end users there, our customer and the Defence Minister, was really a privilege. And we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do very similar for Batch 2 when it rolls off of our own Australian production lines.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야,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남는 게 있겠냐 하는 걱정이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뜯어보면 현직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은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도의 전략인데요. 오늘날 예전처럼 완제품을 배에 실어 보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호주, 폴란드, 사우디와 같은 큰 손들은 우리 땅에서 만들고 우리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사겠다는 조건을 기본으로 걸죠. 한국이 뭐 더럽다고 안 하면 다른 나라가 좋다고 착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한국 역시 제2의 보급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유사시 한국 공장이 멈추면 해외 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해 역수입할 수 있죠. 오세아니아 반도에서 말입니다. 또한 플랫폼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자주포는 한 번 사면 30년을 쓰게 되어 그 30년 동안 부품을 팔고 정비를 해주면 버는 돈이 초기 수출 비용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부품 업체들의 낙수 효과까지 생기죠. 해외 공장이 돌아가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부품이 그곳으로 수출됩니다. 끝으로 하나는 호주군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K9을 뜯어고치며 기술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렇게 향상된 기술은 다시 한국군이 운용하는 K9 개량 사업에 적용되어 우리 군의 전력도 강화시킵니다. 돈도 벌고 기술도 얻고 안보 파트너도 얻는 일석삼조인 전략인 것이죠. 호주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술로 지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존심 강한 스웨덴이 자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변방의 무기 수입국에서 글로벌 안보의 표준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자체가 명품 브랜드가 되고 있는 오늘이죠. 불가리 CEO인 장 크리스토퍼 바뱅의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큼 까다롭고 역동적인 시장은 또 없다. 만약 당신이 한국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